대서양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연합군 상선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유보트. 그러나 유보트 승무원들도 인간들에게 차가운 대서양에서 바다와 싸워가며 좁디 좁은 함내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던 군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구축함 등의 공격 앞에서는 그저 공포에 떨며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죽어가던 나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보트의 승무원들의 생활과 전투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보트는 전쟁에 사용하는 군함입니다. 그러나 군인도 먹어야 싸울 수 있기에 식량 보급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800톤에서 1000톤급의 작은 선내에 전투를 위한 어뢰, 탄약, 연료 등을 우선 적재하고 남은 공간에 식량과 식수를 적재해야 하는 상황이요. 선내에는 공간의 여유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야채나 고기는 냉장고나 최대한 유보트 안쪽에 적재를 했고 염장한 생선, 소세지, 햄 등은 어뢰실 천정에 빼곡히 매달았습니다. 유보트가 출항하면 일주일 정도까지는 신선한 야채와 고기, 스프로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침은 마른 빵과 우유, 점심은 스프와 과일, 고기, 저녁은 점심과 비슷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유보트 선내로 스며드는 바닷물의 짭조름한 습기와 잠수함 엔진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 그리고 밀폐된 공기로 인해 식량이 상하고 곰팡이가 생겨 나중에는 빵에 곰팡이를 다 떼어내고 먹어야 했습니다. 식량의 관리는 주임 원사급의 항해사가 담당했습니다. 놀랍게도 전기를 사용하는 레인지가 유보트 선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족한 공간에 식수, 설거지, 요리를 위한 물을 적재하고 나면 샤워나 면도 같은 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몇 달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선원들의 상태는 완전 꾀죄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40명에서 70명의 수병이 사용해야 했는데 좁은 선내 구조상 2개밖에 없었고 그나마 식량 적재를 위해 1개를 사용해야 해서 실제로는 나머지 1개만 사용을 했으며 유보트가 수상 주행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수중 잠행 시는 그마저도 사용 불가하였습니다. 유보트가 원거리로 나가 임무를 수행하다 연료와 물자가 떨어지면 연료를 보급해주는 이른바 조소라고 불리던 타입 14형의 유보트를 통해 보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독일은 연료 보급선인 대형의 14형 유보트를 10척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합군에서 이 14형 유보트의 존재를 알아차린 다음부터는 우선 공격 대상이 되어 전체 10척 중 7척이 격침되었고 이로 인해 유보트의 원양 항해가 더욱 위축되게 됩니다. 유보트는 군함으로서 크게 4가지 임무를 선내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는 전망탑 위에서 경계 및 정찰 업무, 둘째는 어뢰 발사실에서 어뢰 적재 및 관리 업무, 셋째는 함교 전투실에서 유보트의 운행 및 어뢰 발사, 통신, 감청 업무, 넷째는 엔진실에서 엔진 관리 업무입니다. 유보트는 대위가 함장으로 그 밑에 중위, 소위 등 장교급이 앞서 말한 각 섹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유보트는 운행 중 99%를 바다 위에 떠다니며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목표를 발견하거나 적의 구축함, 정찰기 등으로부터 경계 임무를 서기 위해 전망탑 위에는 항상 4명의 수병이 만원경으로 동서남북 각 구역을 살피며 하늘과 바다에 대해 사주 경계를 하였습니다. 대서양의 높은 파고 속에서 항해를 하다 보니 전망탑의 해치를 열어놓으면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이 함내로 스며들어 습기가 차기 때문에 식량이 쉽게 부패해지고 그런 문제로 해치는 자주 열어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유보트 함내에 요즘과 같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체 내부는 항상 탁한 공기와 높은 습도로 인해 위생 상태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망탑에서 경계 및 정찰 업무를 하면 그나마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험한 파도가 일때면 경계 근무를 서던 4명의 수병이 험한 파도에 떠밀려 통째로 사라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주 경계 업무는 수병들이 교대로 담당하였는데 주야간 계속해서 수행을 하며 담당 수병은 통신, 엔진실 등 전문 주특기가 없는 일반 수병이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수평선 너머로 연기가 발견이 되면 적 수송선단임을 직감을 해서 경계 근무에 더욱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GPS가 없었기에 유보트가 망망대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잔망탑에 올라서 하늘의 태양, 별, 그리고 해도를 각도기 등을 계산하여 파악하였고 수중에서 운항을 하게 되면 이때는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항해 중인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적의 구축함이나 적 항공기를 만나면 급히 잠수를 해서 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전 승무원이 유보트에 선수 앞쪽으로 달려가 무게중심을 옮겨 빨리 잠항을 하게 됩니다. 유보트는 파도가 넘칠 때는 대서양 바닷속에서 항상 균형을 수평으로 맞춰야 했는데 이를 트림이라고 합니다. 승무원들은 연료, 어뢰, 식량 등의 무게가 수시로 변하기에 이를 잘 계산하여 유보트를 수평 상태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유보트의 주 임무는 어뢰로 연합군 함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어뢰 발사가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데 출렁이는 바닷물 속에서 어뢰를 어떻게 목표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유보트의 어뢰를 발사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유보트가 수상에서 주행을 할 때 잔망탑에서 정찰 감시 업무를 하다 연합군 상선이나 군함을 발견하면 우선 목표물의 종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적군의 함선인지 아군의 함선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적군의 함선이라면 종류가 무엇인지 이를 또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함선의 형태 또는 사진 등이 책에 자료로 구비가 되어 이를 비치해 놓고 있었고 이 책을 통해 목표물의 종류가 어떤 함선인지 파악을 한 이후에 공격을 하였습니다. 잔망탑 상부에는 우조라는 계측 장비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이 장비를 통해 목표물의 이동 방향, 목표와의 거리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뢰 발사관에 물을 집어넣은 다음 어뢰 발사관 문을 개방을 합니다. 그런 다음 압축 공기를 어뢰 발사관에 쏘아주면 어뢰가 발사되게 됩니다. 어뢰를 목표에 명중시키기 위해선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목표와의 거리, 목표의 이동 속도, 유보트의 운행 속도, 어뢰의 속도 등을 모두 계산하여 어뢰 발사를 위한 조작 장치인 일명 TDC, 토피도 데이터 컴퓨터를 사용해 발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목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수학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 목표와 유보트 어뢰의 3요소의 삼각 함수를 계산하여 목표를 맞추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이전에 이러한 복잡한 컴퓨터를 제작하여 사용을 한 독일의 과학기술력은 정말 알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유보트가 수중에서 주행을 할 때는 수상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목표를 맞추기 위한 비슷한 과정을 공격 잔망경을 사용하여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뢰를 발사하고 나서 함장은 어뢰의 속도 등을 계산하여 목표물까지의 충돌 시간을 계산 스톱와치를 보며 어뢰가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는지 폭발음 등을 청음하며 추정을 하였습니다. 유보트에서 사용한 어뢰는 지름 533mm 어뢰로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 현대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어뢰의 규격이라고 합니다. 어뢰는 충격신관에 의해 폭발하는 방식이었고 비유도 또는 음향으로 목표물을 따라 추적되는 호밍 어뢰 또는 자기력을 따라 추적하는 어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유보트가 항상 목표를 맞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뢰는 그 무게가 1톤 정도의 무거운 물체로 어뢰 발사실에서 천정에 달린 도르래를 사용하여 어뢰 발사관에 적재하여야 했으며 발사를 위해서는 어뢰 표면에 수병들이 바셀린을 발라 주었습니다. 어뢰 발사관에 어뢰를 적재하면 또한 발사를 위해서는 예열을 해 주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뢰를 발사하게 되면 1톤의 적재 화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어서 그만큼 유보트의 무게가 급히 가벼워지는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유보트의 발라스트 탱크에 바닷물을 채워주어야 했고 이런 무게 계산을 잘 못하게 되면 가벼워진 유보트가 급히 떠오르게 되어 연합군 구축함 등에 쉽게 포착이 돼 격침되는 사례도 많았었습니다. 유보트가 항상 공격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연합군의 구축함이나 대잠 초계기를 만나면 급히 피해야 했습니다. 구축함은 선수 앞에 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하는 음향 소나가 있어 폭내를 투하하여 잠수함을 파괴합니다. 이 폭내는 잠수함이 있을 것 같은 깊이와 위치를 소나로 대략 파악을 하여 투하하는데 가령 수중 50m 깊이의 유보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면 폭내가 50m 정도 수중에 내려가 터지게 설정을 한 다음 투하합니다. 그러면 그 깊이에서 폭내가 내려가 폭발하게 되고 인접한 위치에 있던 유보트에 충격파를 주게 됩니다. 물은 질량과 밀도가 매우 높은 물체라 충격이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유보트의 선체가 깨지거나 쭈그러들며 금속 부품 등이 부서지고 나사가 뽑혀 바닷물이 유보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유보트는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유보트의 승무원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항상 침수 대비 수리 훈련을 많이 하였습니다. 유보트 승무원들은 일부에서 설명한 핑 사운드가 들리면 자신들의 위치가 들통이 난 거로 생각해 급히 현장을 이탈하거나 더 깊이 바닷속으로 잠수를 하거나 두 가지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50m에서 폭내가 터지면 다시 100m, 또 다시 150m 등 연합군 구축함이 소나로 계속해서 위치를 추적을 해오며 폭내를 점점 더 깊이 떨어뜨려 폭파시키면 유보트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됩니다. 폭내를 피해 더 깊이 잠수하게 되는데 과연 얼마나 깊이 잠수할 수 있었을까요? 바닷물은 비중이 매우 무거워 너무 깊이 잠수하면 강철로 만든 유보트도 그 버틸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깡통처럼 찌그러지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보트의 제조 기술자들이 제안을 했던 안전한 심도는 100m였는데 실전에서는 최대 200m 또는 240m까지 잠수를 하며 폭내 공격을 피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보트의 승무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잔망탑 아래에는 관제실이 있었고 여기서 함장이 유보트의 운행이나 전투를 위해 부하 장교들이나 수병들에게 지휘를 하게 됩니다. 유보트는 유보트 함대 사령부의 지휘하에 움직이게 되므로 무엇보다 본대와의 교신이 중요했고 또한 청음실이 있었는데 청음실에서는 잠수를 할 때 연합군 함선의 위치나 그들의 통신 그리고 함선의 소음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관제실 뒤에는 수병들의 침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조리실 그리고 엔진실이 있었습니다. 관제실 앞쪽에는 비교적 조용한 편으로 장교 침실이 있었고 그 앞에는 어뢰실이 있었습니다. 유보트의 수병들은 전투에 임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용맹하게 싸웠으나 그들도 대서양 차가운 바닷속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체 4만 명의 유보트 병사 중 3만 5천 명이 바닷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차 대전 유보트의 함대 생활과 전투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